경제적으로도 매우 이제 빈곤했었고요. 그래서 아주 최고로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59년경에 가면 이제 그동안 이제 노력했던 자본론에 대한 대개 이제 구상이 끝나고 자본론을 쓰기 시작하고요. 그 일본이 이제 1864년경에 이제 발간이 되죠. 이 자본론이 발간된 이후로부터 마르크스에 대한 이제 명성이라든가 또 영향력이 다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가 이 국제노동자협회에 이제 참석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회의에 임시위원회 이제 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만은 이 국제노동자협회에 이제 창립 선언문도 쓰게 되고요.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가서 이제 잠정 규약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국제노동자협회 이제 지도부를 처음에는 뭐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걸 이제 중앙위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앙위원회 이제 핵심 지도자로 이제 됐던 거죠. 그만큼 이제 마르크스의 명성이나 영향력이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국제노동자협회가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등장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 국제노동자협회는 마르크스의 영향력 강화라는 것을 이제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생각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마르크스가 이렇게 국제노동자협회를 조직하게 되었을 때, 참여하게 되었을 때는 여기 좀 근본적인 이제 1850년대 약 10년간에 걸쳐서 고립과 빈곤 속에 있으면서 근본적인 어떤 사상적인 전환 이런 것들이 달려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두 가지 관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관점은 먼저 마르크스가 초기에는 굉장히 반민족적이었어요. 민족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지금 약을 먹고 있어가지고 졸면 깨워주세요. 예? 네, 약을 먹고 있어가지고 졸면 깨워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네. 예. 왜냐면은 1848 혁명에서 독일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는데요. 이 실패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 헝가리 독립운동을 했던 이제 귀족 출신, 보수적인 독립운동을 했던 귀족들이 있습니다. 이 귀족들이 오스트리아 왕정이 당시에 혁명 세력들에 의해서 포위돼가지고 무너지려고 하니까 오스트리아의 황제가 이 헝가리 귀족 독립운동 세력 가운데 귀족파들에게 지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헝가리 이 귀족들은 일종의 이제 타협을 한 셈이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황제를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요. 당시 비엔에 모여들었던 혁명파 군중들을 무력으로서 해산하는데 가장 선봉을 섰습니다. 말하자면 탄압의 앞장을 섰던 거죠. 이것 때문에 마르크스도 그렇고 엥겔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 충격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1850년에 엥겔스가 쓴 독일 혁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때 엥겔스가 받았던 충격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민족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반진보주의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엥겔스와 마르크스의 생각을, 민족주의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켰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메리 번즈라는 여성입니다. 메리 번즈라는 사람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엥겔스의 애인이었어요. 근데 이 메리 번즈라는 사람은 아일랜드 출신인데 아일랜드 독립운동에 참가를 했다가 이제 추방이 돼가지고 또 영국으로 건너와서
엥겔스 아버지가 경영하고 있는 공장에 일종의 잠입을 했던 셈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아마 영화에도 보면은 그 마르크스를 다룬 청년 마르크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메리 번즈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이 공장이 굉장히 당시는 열악하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착취 억압이 심했던 그런 공장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여성이 놀랄만하게도 당시에 혼자서 저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장에게 엥겔스 아버지죠. 문쪽에 이제 쫓겨났어요. 해고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니까 엥겔스가 뭔가 좀 죄의식이랄까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쫓겨났을까요?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이 여성이 거주하고 있었던 런던의 말하자면 빈민구리죠. 거기에 찾아가서 이 메리 번즈라는 여성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메리 번즈라는 여성을 통해서 영국의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제 절실하게 체험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이제 썼던 책이 소위 영국에서 노동계급의 현황이라는 1840년대 발간됐던 책이죠. 근데 엥겔스를 맞으면 실질적으로는 지도했던 사람이 이 메리 번즈라는 여성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메리 번즈라는 여성과 엥겔스는 이제 애인과 함께 이제 동거 생활을 같이 했는데 끝까지 결혼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메리 번즈라는 여성의 이제 권고에 의해서 1859년에 이제 50년대 후반이죠. 56년이거든요. 56년경의 중반인데, 예, 이 메리 번즈라는 여성과 함께 엥겔스가 아일랜드를 말하자면 일종의 아일랜드 여행을 떠난 거죠. 그리고 아일랜드의 현실의 실태를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엥겔스나 마르크스의 입장은 뭐냐면은 차라리 아일랜드는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는데요. 오히려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면은 아일랜드에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생겨나서 그럼 이 프롤레타리아를 기초로 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일랜드의 민족주의적인 독립운동, 부르주아적인 독립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실제로 아일랜드를 여행을 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건 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는 영국의 자본이 아일랜드에 이식되어 들어오게 되면은 아일랜드에 말하자면은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어서 그러면서 이제 프롤레타리아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아일랜드에 갔더니 영국의 자본이 이식되는 것은 오히려 아일랜드의 봉건적인 착취, 과거의 억압적 장치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거죠. 결국 영국의 자본이 아일랜드에 가서 자본을 발전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봉건제를 강화시켰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오히려 아일랜드가 영국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아일랜드가 먼저 독립해서 그런 다음에 아일랜드 자기 힘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됐던 거죠. 이때부터 이제 엥겔스가 아일랜드 현실을 목표로 한다면서 민족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1860년대 가면은 이제 민족주의를 긍정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엥겔스의 추천에 의해서 마르크스도 아일랜드를 또 함께 같이 가보게 됩니다. 2차 여행에 이제 함께 참석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마르크스도 민족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마르크스주의가 민족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1848년 혁명 뒤에 엥겔스가 썼던 독일 혁명이라는 책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사실 그런 입장은 1850년대 중반 이후 그리고 60년대 와서 마르크스 엥겔스가 버렸던 입장입니다. 오히려 마르크스 엥겔스는 민족주의에 대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는데요. 요 민족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요 사실은
국제 노동자 협회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제 노동자 협회가 사실 이 만들기 위해서 모였던 이제 영국의 이제 노동조합 운동 지도자들은 이 국제 운동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국제 노동자 협회를 만드는데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됐던 사람이 이제 바쿠닌파에 참가해요. 바쿠닌파가 무정부주의자 바쿠닌파가 참가하지 않았더라면은 국제 노동자 협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바쿠닌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국제 노동자 협회를 만들던 이유는 뭐냐면은 폴란드의 민족주의적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 노동자 협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폴란드의 민족주의적인 독립운동에 대해서 만약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죠. 폴란드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쿠닌파와 연합할 수가 있었고요. 그 덕분에 이제 국제노동자협회라고 만들어질 수가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대의원에 주는 지침에 보면 폴란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근데 당시 폴란드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국제노동자협회가 이런 폴란드 독립운동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것만은 원인은 아닌데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마르크스 엥겔스가 민족주의 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도 사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 이제 이 노동자 운동과 관련이 되는 건데요.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사실 1848년 혁명에 뛰어들었죠. 그때는 이제 1848년에 만들어졌던 게 거의 이제 공산주의자 연맹이었고요. 그 이전에 이제 정의연맹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정의연맹에서 1840년에 공산주의자들만 따로 떨어져 나와서 만든 게 이제 공산주의자 연맹입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 연맹의 선언문으로 썼던 게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때 이 공산주의자들의 연맹을 기초로 해서 1848년 혁명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 공산주의자 연맹의 주도 세력은 누구였냐면은 바이틀린과 같은 독일 노동운동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말하자면 당시 소규모 간의 공업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공장 노동자 출신이 아니죠. 소규모 간의 공업이라고 한다면은 도제식 훈련을 받아서 장인, 도제 이런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노동자들이죠. 굉장히 지적으로도 수준이 높고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 중에는 이제 철학자도 많이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공장 노동자들은 일종의 과거의 방법으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과거의 방법이 뭐냐면은 거의 프랑스 혁명 이래로부터 내려왔던 방법이죠. 노동자들 또는 대중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도시의 한 부분을 장악하고요. 바리케이트를 쌓고 그러면 이제 정부군이 쳐들어 이제 오는데요. 바리케이트를 무사히 이제 방어를 하게 되면은 혁명이 승리로 돌아가는 거죠. 왜 우리 영화에도 보면은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 유명한 영화 그래서 노래도 나오는 영화, 노래 나오는 영화. 레미제라블에도 보면은 바리케이트를 쌓죠, 그죠? 주로 술집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술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쌓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이제
1848 혁명 때도 시도를 했습니다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던 거죠. 그런 다음에 1850년대를 이제 거치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뭔가 좀 근본적인 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럴 때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목했던 게 바로 1830년대 영국 노동조합 운동이 전개했던 아주 혁혁한 아주 빛나는 승리였던 거죠. 이미 영국에서는 거기 공장 노동자, 대규모 공장 노동자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영국은 이미 자본주의가 많이 발전됐었기 때문에 대규모 공장 체제로 전환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규모 간의 수공업 노동자들을 대체해서 공장 노동자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었고요. 이런 공장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일종의 노동조합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이 노동조합을 기초로 해서 투쟁을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상당히 아주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냈고, 그게 이제 1830년대 영국에서 전개됐던 소위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그런 운동. 이미 경제적인 어떤 그 권리,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그런 시대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1830년대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차티스트 운동에 의해서 영국의 노동자 또는 영국의 노동운동 세력이 대대적으로 발전했던 거죠. 여기에 마르크스가 주목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노동조합을 기초로 해서 경제적 투쟁을 벌려나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치적 운동을 하게 된다면 노동운동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 엥겔스가 일찍부터 노동조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교류를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가 노동조합 운동가들에게 이제 말하자면 신뢰를 받기 시작했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국제노동자협회가 성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노동자협회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지도할 수 있는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대륙의 노동운동 지도자들, 그리고 소위 바쿠닌파 무정부주의자들은 이런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아나키스트 바쿠닌파들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노동자들이 경제적인 투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만 이해했었고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정치적 운동으로 나간다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때 이제 정치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국회, 의회 진출 전략이죠. 정치적 권리를 획득해서 의회에 진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리를 이제 발전시킨다는 건 거의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그런 평화적인 전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전술에 대해서 소위 간의 수공업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했던 정통적인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가 이 노동조합 운동에 대해서 지지를 했었고요. 덕분에 이제 국제노동자협회가 조직됐습니다. 그래서 국제노동자협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기초가 됐다라고 말했어요. 한 가지는 아까도 했습니다. 마르크스가 민족주의 운동을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마르크스가 노동조합의 기초에서 정치적 운동으로 나가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국제노동자협회가 형성된 계기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거꾸로 국제노동자협회가 무너지게 되는데도 한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이 노동조합의 국제노동자협회가 무너지게 된 이유를 설명할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국제노동자 조직, 노동자협회라고 하는 게 조직이 됐고요.
그리고 유명한 인터내셔널 노래도 만들어졌고요. 아주 성공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회원수가 많지 않았는데요. 1870년대, 60년대 말에 가면은 한 200만 되는 회원이 가입됐을 정도예요. 당시 그 200만 정도라면은 어느 날 우리 민주노총도 약 100만 정도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세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만큼 성공적으로 발전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나누는 노트라고 하죠.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어떤 의미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이 국제노동자협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했던가, 그리고 어떤 지침과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창립선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창립선언문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마 이 간략한 정리된 내용을 보면 대체로 어떤 내용인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처음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길어요. 한 전체가 한 5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 2페이지나 3페이지 정도 걸쳐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1848년부터 64년까지 자본주의가 성공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때가 말하자면 자본주의에서 간의 수공업이 무너지고 새로운 공장제 공업이 발전하는 일종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말하자면 자본주의가 제1차적으로 아주 팽창했던 시기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도 이제 자본주의가 정착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상태는 더욱더 악화됐다는 사실을 마르크스가 통계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언뜻 보면은 우리가 선언문은 대체로 어떻게 씁니까? 아주 일반적인 내용을 아주 좀 약간 흥분해가지고 발표하는 게 대체로 모든 조직의 선언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마르크스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통계적 사실을 아주 냉철하고요.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좀 산문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가 임금이 몇 퍼센트 하락했고 노동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고 아주 막 우리가 언뜻 읽어보면 이게 그냥 학문적인 논문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선언문에 나올 내용인가 하고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런 통계적 사실을 냉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게 사실 보면 창립선언문에 보면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마르크스의 좀 뭐랄까요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는 부분이 아닐까. 거기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통계적 사실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자본주의 초기에 비참한 현실이야. 우리가 70년대, 60년대 직접 겪어봤던 그런 것들이고요. 또 많은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잘 알지 그러니까 구체적 내용은 제가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거기 나오는 인용문 말들이 좀 재미있는 게 있어서 인용을 해봤는데요. 놀랄만한 진보의 시대에 굶어 죽는 것이 제도화되고 있다. 이 제도화되고 있다는 말이 흥미로운 말이죠. 그런데 놀랄만한 것은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는데 참 이게 200년 전 아닙니까? 1860년, 150년대니까 그때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참 흥미롭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이렇게 통계적으로 노동자 상태가 악화됐다는 사실을 이제 보고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두 번째로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1848년
대륙에서 혁명의 실패는 아다시피 1848년이 유럽에서 2월 혁명이 일어났던 시절이죠.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일어났고요. 독일에서도 3월 혁명. 이 혁명은 심지어 이탈리아에도 일어났었고요. 유럽 전역에 전파되었던 일종의 유럽 혁명이었습니다. 마르크스가 실제로 가담했던 혁명이고요. 이 때문에 감옥에 체포되어서 간신히 이제 탈출해서 영국으로 갔었던 거죠. 또 이 혁명의 실패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굉장히 고통을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혁명을 이제 억압했던 그 지배 세력에 대해서 분노에 사로잡은 거예요. 이 고통과 분노로 이제 서술했던 책들이 마르크스의 소위 역사적인 소설들이죠. 대체로 1849년부터 1852년 그 사이에 발간되었던 책들인데요.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이라든가 또는 독일에서의 혁명이라든가 이런 글들입니다. 그 글들을 읽어보면은 당시 마르크스가 어떤 이제 고통과 분노를 느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혁명의 실패는 이게 단순히 대륙에서의 실패를 그치지 않고 유럽 당시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영국에서의 혁명운동, 영국에서 노동자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마르크스가 판단하고 있어요. 영국의 노동계급의 사기자를 초래했다. 그 때문에 일부 노동운동 대표자들이 일종의 정치적 파업 파괴자로서 전락했다. 는 거예요. 이때 전체적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거 있습니다. 이제 남아메리카가 있죠. 이 남아메리카에 새로운 이제 자원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불이라든가 또 이제 은이라든가 곳곳에서 이런 새로운 자원이 발견되고 또 이제 남아메리카에 광대한 이제 농지가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의 1860년 이전까지만 해도 소위 원주민들을 노예 상태로 이용을 해서 광산이라든가 농장을 개발했는데요. 이제 이때부터는 더 이상 원주민들이 다 죽어서 없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유럽의 가난한 노동자들을 이제 이민을 받아가지고 노동자로 부려먹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1860년대부터입니다. 대대적으로 유럽에서 이민들을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가난한 이탈리아의 농민들, 또 가난한 스페인의 농민들이 주로 또는 아일랜드 농민들, 유럽의 가난한 지역의 농민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와 같은 지역의 노동자들도 뭔가 새로운 어떤 꿈을 찾기 위해서 이쪽으로 건너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잉여 노동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거꾸로 노동자들의 수요가 영국이나 대륙에서 부족하게 됐던 거예요. 또 더군다나 이제 자본주의가 이때 급격하게 팽창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게 됐던 겁니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니까 노동자들의 이제 요구 이런 것들도 자본가들이 또는 국가가 함부로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에게 대해서 자본가들도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바로 사실 이 때문에 그럽니다. 자본가들이 양보하고 싶어서 양보했다기보다도 노동자들을 붙잡아 두려면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장법도 만들고 노동자 임금도 이제 증가시키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노동운동 지도자들 가운데 일부가 이제 변질해서 말하자면은 타협적인 방식으로 노동자들과 자본가들 또는 국가 사이에 일종의 중재를 함으로써 노동운동에게 약간의 이익을 주고
타협하는 그런 방식으로 노동운동을 처리하려는 그런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노동 귀족화가 이제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런 노동 귀족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는 차티스 운동조차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 노동자들이 정치적 권리를 획득했는데 마르크스 생각에는 노동자들이 자기 힘으로 정당을 조직해서 자기 힘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획득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방식으로 발전하지 못하고요. 자유당이나 또는 민주주의 정당에 의존해서 노동자의 권리, 투표권 또는 여러 가지 권리들 이런 것들을 획득하는 걸로 일종의 그러면 뭐라 그러나요? 우리 과거에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우리가 좀 이익을 얻던 이런 방식으로 했던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정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가 거기에서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장은 대륙에서의 혁명의 실패가 노동계급의 사기를 자아했고 또 결과적으로는 일부 대표자가 변질했고 그래서 노동운동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다. 일종의 실패의 연대, 국제적 연대성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패의 연대성 이런 말이 좀 재밌어가지고 제가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는 1860년대,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라고 해서 바로 이것을 이제 기초로 해서 국제노동자협회가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새로운 가능성은 이제 A, B, C, D, E 뭐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마르크스가 정리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가능성인가 한번 보죠. 첫째는 1847년 10시간 노동법이 통과됐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국 노동 운동에 이제 운동에 의해서 얻은 건데요. 10시간 노동법. 이게 그 말하자면 영국의 공장법이죠. 이건 아마 아까 그때처럼 노동자가 부족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양보했던 거고요. 또 거꾸로 본다면 이제 노동자들이 노동자업을 기초로 해서 투쟁을 해서 얻은 거고요.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결국 등장한 건데 영국에서 이렇게 공장법이 얻어지니까 다른 유럽에서도 이제 이 공장법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일종의 압력을 받았던 셈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일종의 프롤레타리아의 경제 운동이 정치적 경제적 운동이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마르크스는 판단해요. 그래서 이 승리를 마르크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에 기초한 경제학에 대신해서 이 말이 재밌는데요. 사회적 예견에 의해서 관리되는 사회적 생산 체제의 경제학이 승리하고 있다. 이게 이제 사회주의 개념이죠. 사회적 예견에 의해서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적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경제 체제의 개념이죠. 사회적 예견에 의해서 관리되는 사회적 생산은 이제 이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의 기본 개념이 사회적 생산입니다. 소유는 공동적으로 소유하고 국가적으로 소유하면서 서로 분업적으로 생산을 하는 그런 체제. 이게 이제 사회적 생산 체제죠. 그게 사회주의의 기본 개념인데 마르크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회적 예견에 의해서 관리되는 사회적 생산 체제. 자, 그게 이제 승리하고 있다. 이제 노동 계급 운동이 발전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더욱더 발전시켜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이제 국제 노동조합을 만드는 노동자 협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 협동조합 공장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이 협동조합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 사회주의 개념은 아니죠. 왜냐면 이게 공동 소유에 기초한 농업협동조합이라든가 또 오늘날 우리가 뭐
생산자 조합이라고 얘기하면 그런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유는 공동으로 하지만은 소유자들이 이제 서로 모여서 공동으로 생산하는 그런 제도죠. 이게 협동조합 공장운동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협동조합 공장운동을 제안하고 추진했던 세력은 사실 바쿠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 로버트 오웰이라든가 그 이전에 후리에라든가 또 그 이전에 생스몽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유럽 곳곳에서 일종의 공동 소유 체제를 만들어내서 후리에 같은 사람이 굉장히 실험적이고요. 곳곳에 일종의 이 꽃면 비슷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 실패로 돌아가는데 죄송합니다. 어른이라서 시간이 예, 원래는 이런 무정부주의자들이 추진하는 그런 운동이었는데요. 국제노동자협회가 무정부주의자들과 함께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이런 무정부주의자들이 제안했던 협동조합 운동을 받아 수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르크스가 수용을 한 셈이고요. 수용을 하면서도 일정 부분 여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경고를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창립선언문에 나온 이 창립선언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는 사실 이제 그 뒤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토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마르크스가 이 협동조합 공장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대규모 생산, 현대 과학기술적 생산을 공장제 공업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공장체제를 이제는 주인 계급 없이 노동자들이 직접 실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들의 능력의 발전이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노예적으로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공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의욕적인 손, 자발적인 정신, 즐거운 마음에 의해서 수행되는 연합된 노동이 그것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소외되지 않은 자본주의적으로 소외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직접 스스로 관리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노동,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이런 소규모 공동체 또는 협동조합적인 공장운동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이만큼 노동자들의 어떤 의식 발전하고 있고요. 이만큼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선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 협동조합 공장은 자본주의적 독점 체제에 발전하여서 언제가 무너지고 말 거다라고 마르크스는 미리 이제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견하고 있는 거죠. 독점의 강화, 이것을 억제하지는 못한다. 독점이 강화되면은 대규모 이런 그 생산 체제가 발전하게 되면은 결국 이 소규모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갈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협동조합 공장이 가되면 한계를 보이니까 거꾸로 과거에는 이를 비난했던 부르주아 지식이 이제는 오히려 이를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냐. 부르주아 지식인데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거꾸로 이것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지 않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는 일종의 이행기적 과정으로서 노동자의 의식을 깨우고 노동자의 조직을 발전시키는데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것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쿠닌파에 대한 마르크스의 일종의
수용과 동시에 비판 측면이 여기에서 잘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는 노동자 운동에 대해서도 마르크스는 일정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한계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 점이 이제 세 번째 주장의 나오는데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죠. 정치적 특권을 이용한 억압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우리 영국이나 뭐 유럽에서 정치적 권력 장악이 의무가 되었고 따라서 각국에서 노동자 당의 조직이 시작되고 있다. 이거는 한문에서는 마르크스의 일종의 기대입니다. 국제 노동자 조직이 마르크스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각국에서 노동자들이 조직한 노동자들의 당이 발전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특히 노동자 운동가들은 자기들이 직접 노동자들의 정당을 조직한다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의식이 어디까지나 자기들이 이제 밑바닥에서 압력을 가하고 그러면 이제 진보적 자유주의적인 정당이 자기들에게 권리를 얻어줄 거다라는 의존적인 사고방식에 있었던 거죠. 이 특히 영국의 노동조합 운동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생각을 이제 마르크스가 견해를 입장을 여기에 이제 선언문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르크스의 요구와 기대인 거죠. 표현은 발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발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머리수는 있으니 통일적 지도가 필요하다. 분산적 노력은 전반적으로 실패하고 만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염두했던 것은 영국 노동자 운동 지도자들의 비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마디 말이 있죠. 정치 권력 장악이 의무가 되었다. 노동자들의 운동에 의무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정치 권력 장악. 그런데 요 말 때문에 나중에 국제 노동자들이 끼어지게 됩니다. 이상하죠, 그죠? 왜냐면은 많은 당시 노동자 운동 지도자들도 그렇고 또 뭐 노동자 운동 지도자들 가운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미리 좀 얘기하자면 이때 마르크스가 정치 권력의 장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혁명적인 의미에서 혁명적인 방법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마르크스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의회 진출 전략을 전술을 여기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정당을 조직해서 의회에 진출해서 그 힘으로 노동자들의 권리, 경제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획득한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합법적인 정당, 의회 진출의 정당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전제로 하면서 여기에 정치적 권력이 장악이 의무가 됐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르크스 자신의 생각은 이런 정치적 진출이 필요하지만 이 정치적 진출 자체를 통해서 사회주의 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 국가를 장악해서 그러면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단지 이런 정치적 진출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의식을 발전시키고 노동자 조직을 더 확대시킨다면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이 담고 있는 말이 애매모호하게 표현이 됐던 겁니다. 그죠? 이 애매모호하게 표현된 것은 사실은 그 노동자 운동 지도자들도 그 정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노동자 운동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무정부주의자들은
노동조합 자체도 거부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기초로 해서 정치적으로 의회에 진출한다는 것도 거부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어디까지나 국가를 언젠가 폭동을 통해서 전복시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입장하고도 서로 이렇게 뭐랄까 토론을 하다 보니까 뭐랄까 해서 좀 얼버무려서 대충 표현했던 게 바로 이 말이었던 거죠. 정치 권력의 장악이 교류가 되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식으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이 말을. 그래서 어떤 세력은 마르크스의 기대대로 정치적 진출을 했던, 그래서 사회민주당을 건설했던 1875년경에 이르면은 유럽 곳곳에 사회민주당이 이제 건설이 되셨고, 근데 어떤 세력은 노동조합은 영국의 노동조합들은 우리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국제노동자 조합을 협회를 탈퇴하게 하고, 또 박근인주의자들은 이것 때문에 또 싸우기도 하고,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각국의 노동자들 사이에 형제적 연대가 필요하다. 이 국제노동자 협회가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뭐냐? 핵심적인 이제 역할에 대해서 규정을 했단 말이 바로 형제적 연대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국제노동자협회는 나중에 규약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중앙 집중적인 그런 체계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말하자면은 개인이 가입하다보다는 단체가 가입하고 단체 대표가 이제 그 개인들을 대변하는 그런 체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단체를 국제노동자 조합의 지부로 받아들였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줬어요. 국제노동자 조합이 하는 노동자 협회가 하는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매우 느슨한 그런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는 국제노동자들 운동 사이에 상호 정보 교환, 그죠? 정보 교환이 목적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국제적인 노동자들의 단결이 필요할 때 공동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제 국제노동자협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어떤 공동 역할은 예를 들면 영국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 때 당시 많은 경우 유럽의 노동자들을 이제 끌어들여서 파업을 파괴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노동자협회가 이제 중심이 돼서 우리가 그런 일은 하지 말자. 그것을 이제 조절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내전이 벌어졌을 때, 러블 전쟁이 벌어졌을 때, 프랑스와 독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노동자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각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워서 결국 서로 죽여야 되느냐? 아니다. 이제 국제노동자협회가 나서서 노동자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일종의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 활동을 할 때는 이제 비로소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노동자협회가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이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정보교환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연대가 필요하다. 원래 이제 마르크스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이 개념이죠.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기본입니다. 이 단결하라는 얘기는 당시 노동운동에 있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얘기입니다. 유럽의 많은 경우에 유럽에서는 당시 이런 노동 이주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파업이 나면은 대국의 노동자를 끌어들여서 파업을 파괴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또 독일에서 노동자들 운동이 일어나면은 네덜란드나 스웨덴에서 노동자들 끌어들여서 파업을 파괴하고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국제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도덕적 정의가 민족 간에도 최고의 목적에서 적용해야 된다. 민족 당시 유럽의
옛날에는 유럽의 혁명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별로 실감이 안 났기 때문에 당시 유럽에는 끊임없는 전쟁 상태에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뭐 영국, 이탈리아 사이에 아주 전쟁이 빈번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독일과 당시 이제 1960년대 초반에는 러시아가 아주 소규모 국가에서 신흥 강국으로 성장해 나갔잖아요.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온통 전쟁을 벌였고 독일,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벌이고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고 그래서 유럽 전역이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평화라고 하는 게 많은 철학자,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개념입니다. 유럽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대체로 이제 당시는 세력 균형 개념입니다. 세력 균형. 서로 힘에 의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자. 이게 유럽 평화를 이루어내는 현실적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부 이제 철학자, 칸트 같은 사람은 소위 유럽 평화를 위해서 이상주의적인 그런 체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유럽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좀 고민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여기서 민족 간의 도덕적 정의, 민족 자결권이다 이런 개념이죠. 민족 자결권을 여기서 선언을 했다라고 편견에서 획기적인 그런 주장이다. 자, 이상이 장애편 논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뭐 얘기한 것에 대해서 혹시 질문 이런 거 있으면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또 두 번째 얘기를 이어서 하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국제노동자협회 잠정 규약에 대해서 근데 이 잠정규약은 나중에 66년인가요? 거기에 어디 대회더라? 거기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잠정규약이 아니라 이제 핵심 규약인데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는 모양이에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제 인정이 됐다. 잠정규약은 66년 브뤼셀 대회에서 승인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번역 원래 마르크스가 발표할 때는 영어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64년. 마르크스는 처음에 한 40개 정도 규칙을 정했는데요. 토론에서 논의하다가 다 사라져 버리고 10개만 남았대요. 그래서 이제 10개 규정인데 이 10개도 자세히 읽어보면은 별로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건 거꾸로 뭐냐면은 통제가 안 됐던 거죠. 마르크스가 내부에 여러 분파들이 있는데 규약을 놓고 막 토론하다 보면은 서로 인정을 못하겠다 이런 거 그거 다 빼고 나면은 몇 개만 남는데 대체로 보면은 하나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또 더군다나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잠정규약을 64년 말에 불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그 파리의 이 노동자협회의 지부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 주로 푸르동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지부가 소위 파리 꽃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파리 고민을 이제 사회주의화 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사람들이 불동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불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잠정규약을.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했는데요. 맨 마지막 10번째 규약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르크스의 그 제자가 있습니다. 롱게라는 사람인데요. 66년에 이 새로 불어로 번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불어판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불어동주의자들이 번역한 게 있고 마르크스의 제자인 롱게가 번역한 게 있고. 근데 두 가지가 의미가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규약 때문에 일종의 내부 분기가 생길 때요. 불동주의자, 박근인주의자들과 내부 분기가 생길 때 문제가 제기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66년도 9월 5일 이 제네바 대학 66년도에 브뤼셀대에서 이제 이 규약이 잠정 규약이 승인됐는데요. 이때 승인된 거는 마르크스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승인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미 이제 불동주의자들과 막스주의자들이 이제 대립 갈등을 시작하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하죠. 어쨌든 이 규약 때문에 나중에 분류가 생긴다. 마지막 규약이 이제 문제가 돼요. 내용은 대체로 이런 겁니다. 노동계급의 투쟁은 노동자 계급 자신에 의해서 수행돼야 된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마르크스가 사실 1848년 그 2월 혁명에 뛰어들었을 때는 노동자들이 독자적인 정당을 조직한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노동자들은 민주주의자들과 연합해서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848 혁명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마르크스는 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을 소위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이 배반한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이 어쩌면은 지배 계급이었던 당시 귀족들 그리고 오스트리아 황제, 러시아 황제 이쪽과 타협을 했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타협을 막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노동자들이 독자적인 정당, 조직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48 혁명 이후에 마르크스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어떻든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국제노동자협회를 만들어냈을 때도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 어떤 기반, 그것을 깔려고 했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르크스가 노동자들이 민주주의자들과 연합해서 함께 활동하는 것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활동 자체는 연합해 하더라도 활동 자체는 스스로 조직된 정당의 힘으로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마르크스의 아주 뿌리박은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1848 혁명에서 실패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잠정규약의 핵심에도 이렇게 노동자 계급 자신에 의해서 수행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노동자 계급의 운동은 단순히 노동자에게 이익을 주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계급적 노동자 계급의 어떤 특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급 자체를 폐지함으로써 한 사회의 모든 억압적 계급을 해방하는 그런 투쟁이 돼야 된다. 이 두 말이 어쩌면 나중에 레닌에 가서 핵심적인 주장을 주장하죠.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인 정당이라는 개념과 하나는
노동자는 단순히 노동자 계급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계급의 폐지를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 정치적 투쟁, 정치적 투쟁이란 계급 투쟁이라는 개념이 바로 레닌의 이런 개념이죠. 모든 계급의 폐지.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는 그런 운동해야 된다. 귀하게 나오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동수단의 경제적 예속은 사회적 빈곤과 도덕적 차락, 정치적 현실을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경제적 해방이 목적이지만은 정치적 운동은 그 수단이다. 이 경제적 해방이 목적이고 정치적 운동은 수단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평범한 얘기, 당연한 얘기인다면 당시로서는 평범한 얘기가 아닌데 왜냐면은 당시 급진적 민주주의자들 소위 이제 프랑스 혁명 이래로 소위 이제 자코벤 파들이 있었죠. 그 48 혁명 때는 이제 산악파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1970년 파리 꼬뮌에서 가서는 이게 브랑키주의자들인데 이 자코뱅 또 산악파 브랑키주의자들은 거의 급진 민주주의자, 정치적으로는 이제 아주 민주주의인데 그러면서도 사회주의자들 또는 노동자들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말하자면은 상당히 사회적 평등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토지를 이제 몰수해서 무상으로 분배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또는 경제적 혼란기에 독점을 막기 위해서 공물 이런 것들을 은닉하고 감축무사하기 위해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끌어내서 소위 물자 분배를 할 수 있다. 분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하자면 급진적인 경제적 정책들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세력들이죠. 요거 이제 소위 급진 부르주아 세력이다라는 얘기하는데 이런 세력은 경제적 해방 그러니까 부르주아 체제 자체의 극복,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완성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목표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주장한 게 정치적 해방이다. 그런 얘기죠. 그 저희는 정치적 해방에 대한 비판적인 의미로 마르크스가 여기서 이렇게 어디까지나 경제적 해방이 목적이며 정치 운동은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네요. 요 개념은 또 거꾸로 이 무정부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무정부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무정부주의자들은 정치적 해방 없이 경제적 해방이 이루어지기 무정부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적 해방, 사회주의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이런 정치적 해방 없이 정치적 투쟁 없이 이런 사회로 이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세력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소규모 공동체, 협동조합들을 사회 곳곳에 만들어 놓는다면 이것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날 자본주의는 이제 사라지고 사회주의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그런 세력들도 있어요. 그런 세력에 대한 비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해방만 있으면 된다라는 세력도 비판한 거고 또 정치적 운동만 있으면 된다는 세력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해방이 목적이며 정치적 운동은 수단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각국의 노동자 사이에 형제적 유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혁명은 일국적 차원이 아니라 진보적 국가 전체의 실전적 이율적 협력이 필요하다. 세 가지 이거는 우리가 아까 선언문에서 나왔던 얘기죠. 이 세 가지가 마르크스가 말하자면 이 귀하게 담아놨을 정도니까요. 마르크스 사상의 핵심을 딱 끌어내서 엑기스만 지금 얘기한 거죠. 세 가지면 노동계급의 투쟁은 자기 힘으로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경제 해방이 목적이며 정책 운동을 수단으로 삼는다. 세 번째는 일국적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으로 분명히 이루어진다. 세 가지. 그러니까 이 규약 자체 아주 짤막하게 요약해서 강령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한 10개 정도 되는 규약이 있는데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건 없고, 중요한 것만 제가 뽑아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노동계급이 부활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과거의 오류가 극복해야 된다. 과거의 오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고, 또 무정부주의자 운동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과거에 소규모 동기전들, 소규모 노동자들, 공장 노동, 그러니까 소규모 간헐수공업자들 노동에 기초한 그런 운동, 비판하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체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중앙기구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중앙위원회죠. 뭐 기본 단체 이제 단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단체 가입이다. 이 개인 가입과 단체 가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다르죠. 단체 가입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개인 가입이라는 얘기는 어쩌면은 중앙 집중적인 그런 단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대체로 나중에 레닌적 혁명적 정당은 전부 다 개인 가입입니다. 단체 가입을 인정 안 하죠. 근데 이제 당시는 아직까지도 이런 레닌적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체 가입이고요. 따라서 국제노동자협회라는 협회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듯이 굉장히 자율적인 그런 단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르크스가 어쨌든 이 자율적인 단체를 공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뭔가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우리 중앙기구인데요. 이 중앙기구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저항이 심하겠죠. 노동자 운동자들이나 박근혜주의자들이나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중앙기구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줄였던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정보교환. 평소에는 정보교환을 미치고 특별히 이제 국제적인 단결이 필요한 경우만 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거죠. 대체로 보면은 굉장히 자율적인 조직인데도 불구하고요. 나중에 가면은 비난을 받게 돼요. 중앙집중적이라고. 그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하도록 하죠. 다음에 나왔죠. 중앙위원회는 정보 전달을 목표로 하고 정보 전달을 위한 국제기구를 구성하는 것이고 국제 분쟁에서 통일된 행동을 지향하는 그 역할로 제안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르크스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갖다 붙인 거예요. 아마 이거는 내가 볼 때 마르크스가 좀 논쟁을 하면서 적어도 이것만은 놓칠 수 없다 라고 해서 집어넣은 거 아닌가 싶은데 뭐냐면 이겁니다. 중앙위원회는 각 단체, 각 지부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방식이죠. 모든 건 자율적이다. 단지 안건은 내가 발의할 수 있겠다. 발의한다는, 결정한다는 건 아니에요. 안건을 발의할 권리를 인정하겠다. 이 말은 마르크스의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안건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일어나는 문제까지 이 중앙기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물론 자기들은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정은 그냥 지부에 맡기 때문에 완전한 권리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개입할 여지를 남겨놓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나중에 가면 이제 이 처음에는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여겨서 아마 받아들여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이 마르크스가 지도하고 있는 이 중앙기구가
굉장히 이제 권위나 영향력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마르크스의 이제 글을 열심히 써서 곳곳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게 되니까 노동자들이 곳곳에 있는 노동자들이 마르크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마르크스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도 이 중앙지부의 위신과 역할이 곳곳 지부단체에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안건을 발휘하는 정도도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마르크스를 지지하게 되면은 지부 자체를 장악할 수 있는 영향을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마르크스의 지도력이 강화됐다는 거고요. 이 조직적인 지도력이 아니라 이제 지적인 또는 영향을 통한 지도력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중앙지구가 권위주의적이다 또는 너무 중앙 집중적이다라는 비난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제 노동자협회가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또 마지막으로는 이게 막 너무 복잡해서 과연 이런 조직이 가능한가 싶은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와 이거 나중에 이 당시 여러 조직들의 논쟁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국 노동자 계급의 운동의 성공은 연대와 단결의 힘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그런데 국제중앙위원회의 유용성 여부는 주로 그것이 노동자 단체들의 몇몇 정부기구를 상대해야 하느냐 아니면 소규모 분산된 지역 단체들까지도 상대해야 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국제노동자협회의 회원들은 그들 각국의 분산된 노동자 단체들을 전국적 중앙조직에 의해 대표되는 전국기구로 통일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항의 적용은 각국의 특산 사정에 따라서 분류와 다르겠지만 지역적인 장애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자적 지역 단체들이 런던 중앙위원회와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게 처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중적입니다. 지부가 있는데요. 각 지역, 프랑스, 독일 여러 지부들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부들은 자기들 나라에 통일된 전국 조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죠? 독일에 있는 지부들은 모여서 독일의 통일적인 전국 지부를 만들어내고요. 그러면 이 지부는 다시 또 중앙과 관련을 맺을 거예요. 만약 완전히 자율적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자꾸 상향적으로 이제 조직되고 이 중앙기구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나 독일 전국 기구만 상대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화된 힘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건 아마 일반적인 당시 영도의 노동자협회나 또는 박근혜주의자들이 요구했던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자율적인 그런 조직을 만든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인정을 하면서 이건 아마 이런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받아들였을 거고 대신 이제 마르크스가 그래도 뭔가 중앙적인 통일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맨 끝에 집어넣은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지부에 대해서 개별 지부, 산하 지부에까지 중앙지부가 연결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부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편지를 2통 보내는 거죠. 전국 지부에도 보내고 또 하나는 직접 중앙지부에도 보내고 이중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죠? 조직이 좀 복잡한 거죠. 왜 이렇게 만들어냈냐면은 서로 갈등되기 때문에 뭔가 중앙적 통일성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르크스의 생각과 자율적이고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일반 사람들, 당시
다른 분파들의 입장이 충돌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말하자면 좀 얘기가 복잡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불동주의자들과 어떻게 싸우는가를 얘기할 때 실제로 안건 발의권이 그 주요하게 행사가 됐습니까? 행사가 되죠. 역사적으로. 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으면 나중에 얘기합니다면은 스위스에 지부가 있어요. 한 지부가 있을 때 그 스위스 한 지부에 말하자면은 마르크스의 영향이 굉장히 좀 강했던 지부였었는데요. 저 바프린주의자들이 이 지부를 장악하려고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바프린주의자들은 당시 이제 우리 그 급진 민주주의자들과 많이 연합해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급진 민주주의자들 의 정당이 이 지부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르크스주의자가 마르크스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불동주의자들의 이제 음모를 꾸민다고 생각해서 그쪽하고 이제 관계를 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하자면은 부정적인 그런 제안을 하는 그런 이제 의견을 발휘를 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내분이 생겨버렸고, 그죠? 그래서 이제 스위스 지구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게 쪼개지면서 불동주의자들은 불동주의자들대로, 막스주의자들은 막스주의자대로 일대 이제 대결로 걸려나가기. 주로 조직 분격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언문과 규약 이제 읽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침,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이제까지인가? 4시 아니 30분만 더 하는데 가능한 한 이 부분은 지침은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아마 저보다도 이게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6년 임시중앙위의 대의원회 임시중앙위원회 대의원들에게 마르크스가 보낸 지침이죠. 총비서, 중앙위, 상설, 집행부는 총에서 지명한다. 예, 조직 문제죠. 상호 부조를 위한 조직, 또는 이 조직들의 국제적 연결, 그리고 또 고아들을 위한 도덕적 물적 지원, 이런 문제들은 스위스 지부가 아마 이런 것들을 의견을 상정했던 모양이에요. 이거는 스위스 지부에게 위임하겠다. 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상호 부조 조직. 이 상호 부조 조직이 이게 나중에 가면은 중요한 조직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게 우리가 노동운동하면 이제 막스주의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세계의 정치 세력이 노동운동의 중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마르크스가 주도하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독일 사회민주당 을에 진출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겠다는 그런 문제.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레닌이 이제 주도로 한 소위 코뮤니즘 이런 좀 말하자면 혁명적인 막스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유럽 남부는 스페인, 프랑스 남부 그리고 이탈리아 이게 프랑스 이쪽은 종교적으로 이 라틴어를 주로 쓰는 라틴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네. 로만어죠. 로만어. 요 세력은 여기에는
오히려 무정부주의가 영향력이 심했어요. 그리고 이 무정부주의자들이 나중에는 처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테러로 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의 상호 부조 조직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네요. 그게 이제 상호 부조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노동조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거죠. 상호 부조 조직을 만들어내 가지고 요거를 기초로 해서 무정부주의 운동을 벌이는데 요거 이제 아나코 샌디칼리즘이라고 합니다. 아나코 샌디칼리즘. 이 아나코 샌디칼리즘은 18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이 라틴 지역에는 이 세력이 더 강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스페인 내전에서 1936년이죠. 이 아나코 샌디칼리스트가 실패로 돌아가죠. 이 이후로 이제 이 아나코 샌디칼리즘이 이제 후퇴하게 되고 마르크스주의, 특히 이제 레닌주의가 이제 정통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요 아나코 샌디칼리즘이라고 하는 조직의 기초가 됐던 상호부조 조직이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쿠닌주의자들이 만들기 시작했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바쿠닌주의자들도 영향을 노동운동에 기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나코 샌디칼리즘의 기본 입장도 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아나코 샌디칼리즘의 영향을 받는 노동운동가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국제적인 연합의 노력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다. 지금까지 분산된 노력을 연합하고 일반화하려는 활동이었고 파업과 태업을 깨뜨리려 외국 노동자들을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자본가의 음모에 대항하는 것을 협회가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사실 국제노동자협회가 여기서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던 겁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 계급의 상황에 대한 통계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각 지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자료를 중앙위에 보내주면은 자기가 정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국제노동자협회가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국제노동자협회가 이제 각 지부 대의원들에게 지침으로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데, 첫째는 이제 노동일의 제한. 거의 이제 8시간 노동제 얘기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각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유아 및 소년 노동을 금지해라.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아 및 소년 노동을 경향 자체는 합법적이고 진보적이다. 이건 건전하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다만 너무 과도하게 해서 인격적이거나 지적이거나 정서적인 발전을 막아서는 안 되고, 특히 이것을 교육의 차원에서 기술교육이라든가 정신적인 그런 교육의 차원에서 노동 결합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유아와 소년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마르크스가 이게 여기서는 합법적이고 진보적이다라고 얘기 때문에 조금 느낌상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마르크스는 이걸 일종의 교육으로 봤어요. 기술 교육. 그래서 이걸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 관점은 좀 다르게 파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오늘날의 많은 입장이 다르니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협업적인 공장을 만들어내는 거, 협업적인 협업 노동에 대해서 이거는 아까도 우리가 서론문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마르크스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급의 자발적 운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지 어떤 원칙적 체제를 강요하는 아니다. 그러니까
협업 노동주의에 어떤 것은 긍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한다든지 자기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겠다. 다만 여기서 원칙적인 몇 가지 지점만 언급하겠다. 협업의 특별한 체제를 지정하지 않고 협업의 일반적 원리만을 제공합니다. 노동의 자본에 대한 종속의 빈곤화하고 전제적인 체제를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 연합에 의한 공화주의적이고 복지적인 체제로 지향합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 연합, 또 공화주의적이고 복지적인 체제. 그게 이제 협업노동이라는 개념을 원리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에요. 협업적 체제가 기형적 형식에 제한되지 않는 한 자본주의 사회를 변할 수 없다. 제한되지 않는 한, 제한되는 한이군요. 좀 이상한 기형적 형식에 제한되는 한,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자본주의 협업 체제가 자본주의 자체를 극복할 수는 없다. 사회적 생산이 자유롭고 협업적인 노동의 거대하고 조화로운 체제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 사회의 조직된 생산력과 국가 권력을 생산자 자신으로 옮기지 않는 한 전반적인 조건은 실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회의 조직된 생산력과 국가 권력을 생산자 자신으로 옮긴다. 사회주의 기본 개념이죠. 사회주의 사회가 오지 않는 한 협업이 긍정적으로 되지는 않을까. 이러니 좀 인정을 하면서도 그렇게 확고하게 긍정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 뒷부분은 생각하더라고요. 하여튼 협업노동에 관한 무정부주의자들의 요구인데 마르크스가 인정하면서도 한계를 지적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노동조합에 관해서도 마르크스가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죠. 한번 그냥 쭉 읽어볼까요? 네. 마르크스 노동조합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가지고 세 단계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과거는 노동자의 사회적 힘은 그 후에 있다. 후의 힘은 분리해서 깨진다. 이 분리는 그들 자신의 경쟁에서 만들어지고 연구화된다.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죠. 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쟁을 제거하려는 자발적인 시도에서 솟아났다. 그러므로 조합의 직접적인 목적은 일상적인 필요, 자본의 침투를 막기 위한 편의, 임금과 노동시간을 정복하는 것이다. 현재 체제가 지속된 한 이와 같은 활동은 불가결하고, 그런데 전국적인 연합이 필요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동조합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동계급의 조직의 중심이 되며, 그것은 중세 자치의회 훈민이 중상계급에 대해서 조직의 중심이 되었던 것과 같다. 조합은 게릴라적 투쟁에 의해서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체제를 지향하는 조직된 대리인으로서 더 중요하다. 체제를 지향하는 조직된 대리자, 대변자다. 이런 얘기죠. 현재는 어떠냐? 지역적이고 직접적인 투쟁에 과도하게 기울면서 조합은 체제에 대해 반대하는 행위의 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일반적인 사회정치운동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영국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이죠. 너무 과도하게 직접적인 투쟁에 기울어져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영국 셰필드 지역의 조합 대변자 회의에서 나왔던 주장을 한번 참고해봐라. 또는 이제 읽어보시면은 중앙과 결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통일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미래인 것 같아요. 노동자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마르크스 얘기하는데, 완전한 해방을 위한 광범위한 이해 속에서, 광범위한 이해. 여기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나중에 레닌이 소위 노동자 운동을 비판하고 소위 정치적 개국운동,
혁명적 그 운동을 제안했을 때 주장을 상당히 선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거꾸로 또 레딘 아마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생각이 도달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완전한 해방을 위한 광범위한 이해 속에서 활동하는 것. 광범위한 이해입니다. 계급적 이해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사회적 정치적 운동을 지원해야 되며 전체 계급을 대표하며 그래서 비조합원을 가입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농업 노동자와 같은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그래서 조직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조합의 이익을 돌봐야 하며 전 세계에 걸쳐서 그들의 노력은 협상 것이 아니라 수백만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쪽을 선택해야 된다. 노동자들이 협상한 이익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전국적인 차원에서 또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세금에 관해서는 직접세보다는 간접세가 더 나쁜 거다. 왜냐하면은 간접세는 자기가 착취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게 한다. 간접세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같은 게 간접세이죠. 전형적으로. 그래서 간접세는 폐지해야 되고 직접세는 축소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무정부주의자들이 계획했던 계획인데요. 국제적인 신용은행을 건설해야 된다. 이거는 프랑스 지부, 무정부주의자들이 정하고 있는 프랑스 지부에 이임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폴란드 문제. 민족의 자기결정 권리를 실시하고 폴란드에게 민주적이고 사회의 기초를 회복하며 위해서 유럽에서 러시아 영향을 제한한다. 폴란드가 이때 독일,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나눠갖고 있던. 그렇죠. 나눠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은 이제 3분의 2 정도는 러시아가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거의 귀족들, 봉건주의자들이 중심이 돼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점차 이 세력은 탄압해버리고 러시아 쪽으로 붙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민주주의자들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서 저항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로자 룩셈부르크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폴란드 출신. 많은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폴란드 출신이죠. 근데 이제 마르크스는 이 폴란드가 만약에 독립하게 되면은 러시아가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고 마찬가지로 프로시아도 타격을 받을 거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폴란드 독립을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아시아적 권리의 짜르 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독일도 이 마르크스는 독일이 프로시아가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다, 종속하에 있다고 당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동동맹에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러시아의 이제 그런데 실제로는 당시 거꾸로 나중에 레닌의 얘기들 보면은 러시아가 프로시아의 식민지였었거든요. 프로시아 자본의 식민지였었다. 그런데 이제 마르크스는 러시아가 프로시아를 항상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 전체가 러시아의 그런 짜르 체제의 지배하에 있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지배적이었던 거예요. 여기도 이제 그런 표현. 그때는 뭐 인문학적 지식이 그렇게 높은 수준도 아니었고 그냥 등치 크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던. 실제로 아마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신동 동맹이 세워지고 이럴 때 러시아가 이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폴란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는 거. 나머지 10번은 이제 군대에 관한 건데 잘 아다시피 사회주의자들은 정규군을 반대하죠. 징용, 징병 뭐 이런 데 반대합니다. 항상 인민군이고요. 인민의 지원군. 종교 문제에 관해서도
프랑스 지부는 이제 무정부주의자들이니까 구신론자들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프랑스 지부에 기입하겠다. 대충 이제 이런 직접적인 지침들 이런 거 한번 보면은 이게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게 1866년이잖아요. 원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중앙위원회의 역할은 정보교환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이 중앙위원회에게 어떤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요. 보면은 마치 당 중앙이 저 지부에게 회원들에 내리는 정치적 지침 이렇게 유사하게 보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사실 조직 자체는 그렇지 않은데 마르크스가 그만큼 권위가 상승되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다. 여기서 이제 지침을 내린다고 해서 받아들일 의무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미 마르크스의 영향력 때문에 일반 회원들이 이 지침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가 있으니까 지침을 내려보는 거죠. 아무도 안 받아들인다면 마르크스의 이런 글을 안 썼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거꾸로 이것 때문에 중앙위원회가 너무 권위적이다. 라는 이제 비판을 받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제 지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이제 오늘 내용상은 많이 이제 시간이 지난 얘기라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말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국제노동자협회가 왜 무너졌느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국제노동자협회는 자기가 이제 무너짐으로써 결코 무의미하게 사라진 건 아니고 어떤 새로운 운동으로 뭐랄까요 변신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국제노동자협회에 무너지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마르크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영국 노동운동이 예전에 일제 차티스 운동 이후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점차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실 안주적인 태도로 바뀌면서 마르크스는 반대로 이제 혁명적인 이 정치적 진출 운동이 여기에 멈추지 않고 더 혁명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했는데 충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이고 거부하는 그런 반응으로 전환하기 시작해요. 60년대 중반 이후부터. 마르크스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영국의 노동자였는데요. 영국의 노동자들이 이제 빠져나가니까 물론 그 사이에 마르크스의 영향이 커졌습니다만은 사실 영국의 노동자들이 핵심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모든 위치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영국의 노동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마르크스의 지위가 이제 불안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종의 말하자면 직접적인 타격을 줬던 거는 푸르동주의자들, 바쿠닌주의와 막스주의자들의 대결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바쿠닌주의자들은 이미 이제 국제노동자협회를 이제 건설할 때 직접 가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바쿠닌 자신은 가입을 안 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바쿠닌이 이 국제노동자 개입할 때 이렇게 해요. 바쿠닌은 자기 나오는 대로 세계 조직 인터내셔널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일종의 무정부주의자들 좌파의 세계 조직. 그런데 이제 국제노동자 협회가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 어떻게 가입을 했냐면은 자기 자파의 집단은 지부로 스위스에 있는 한 지부 아까 얘기했던 그 지부로 가입. 박근혜주의자들이 주로 가장 많이 모여있었던 곳이 이 스위스 지부였는데 그 스위스 지부에 가입을 시켰던 거예요. 지부로 가입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따로 떨어져 나와서 자기가 조직했던 이 인터내셔널은 비밀 조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말하자면 지부들을 비밀히 이제 통제하는 그런 이제 인터내셔널로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는 국제노동자조합을 어디까지나 자기 대중조직으로 보고 자기가 비밀히 이 조직을 통제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조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가 애초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런데 지부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는 이건 비밀 지부이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었던 거죠. 조직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비밀 지부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 마르크스가 1800 아까도 얘기했지만 66년 거의 무슨 어디 브뤼셀 회의가 브뤼셀 총회에서부터 점차 중앙위원회의 역할을 이제 강화시키면서 아까도 했지만 지부에 지침을 내려보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186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71년이군요. 런던 대회에서는 마르크스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각 지부에게 자국의 노동자들의 정당을 조직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적 투쟁에 나서라고 일종의 촉구하는 일종의 결정을 내린다. 중앙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정당을 조직하라.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제 대체로 70년대 초반에 75년, 독일 같은 경우는 75년이고요. 70년대 초반에 유럽 곳곳에서 이제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건설되죠. 근데 71년도에 런던 대회에서 마르크스가 일종의 지침을 내요. 정당을 조직해라. 라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라는 이제 논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조합주의자들 가운데 정당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라살레주의자라고 하는 건데요. 노동조합을 기초로 해서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는 소위 라살레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독일 노동운동의 지도자 라살레입니다. 그래서 요 세력과 이제 막스주의자들과 결합을 해서 정당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영국의 노동자들은 우리는 정당을 만들기 싫다. 우리는 그냥 노동자 운동으로 머물겠다라고 하는 세력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예 대표를 안 보내버리는 거예요. 또 이제 부동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주의자들은 국제노동조합의 노동자 협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노동자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조직제로서만 인정을 하지 하고, 더군다나 이 부동주의자들은 정치적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활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혁명가가 어디까지나 우리가 조직들을 쭉 비밀 조직을 확산시켰다가 어느 일거에 폭동을 일으켜서 기왕에 있는 국가를 넘어뜨리고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고 새로운 사회, 경제적으로 조직을 하는 거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당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각 지부마다 정당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니까
말하자면은 자기들의 기본적인 생각과 달랐고 더군다나 이 불동주의자들은 박근혜는 특히 마르크스의 생각을 오해했어요. 마르크스는 정당 진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노동자들의 조직이나 선전을 위해서 중요한 어떤 수단이 된다고 봤고 이것을 통해서 혁명을 한다라고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이미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동주의자들은 이 막스주의자가 라살레와 똑같이 정당을 통해서 권력을 잡는 걸로 현실 타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측면도 있었죠. 긍정적으로 보면. 그래서 정당 진출이라는 방침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이제 대립이 이제 심각하게 되는데 여기에 1871년에 이제 파리 꼼면이 발생을 했던 거죠. 파리 꼼면에서는 두 가지 세력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하나는 이제 양키주의자들과 같은 급진 민주주의자들이고요. 이들 이제 정치적으로는 소위 독재, 인민 독재 뭐 이런 걸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르크스는 이 사람들 주장이 옳다라고 봤고요. 프랑스 파리 꼼면이 실패라는 것은 이 인민 독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프롤레타 독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었어요. 반면 이제 바쿠닌주의자들은 파리 꼼미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은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고, 따라서 인민 독재, 그러니까 독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발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래서 파리 꼼뮌을 평가를 둘러싸고 또 사실 실제로 이제 파리 꼼뮌에서 뚜르동주의자들 마르크스주의자 바쿠닌의 이제 푸르동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담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쿠닌주의자들이 이런 푸르동주의자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파리 꼼면을 둘러싸고 두 세력이 이제 이론적 대결을 벌였던 거죠. 서로 막 글을 발표해가지고 파리 꼼면이 왜 실패로 돌아갔냐, 서로 책임을 딴 데 있는 걸로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논쟁이 벌어지죠. 이게 이제 두 세력을 더욱더 갈등을 시켰고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조직적으로는 아까 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 바쿠닌주의자들은 좌파의 비밀 조직을 감춰놓고 각 조직마다 자기 이제 세력을 심어 이제 나가는 가운데에서 기왕에 막스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력과 충돌을 벌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스주의자들이 이들은 이제 막스주의자들의 강한 세력은 조직적으로 가입을 못하도록 막아서 조직적인 대결을 벌이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두 세력이 완전히 이제 분열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872년에 헤이그 대회가 벌어집니다. 1871년에 런던 대회가 벌어졌거든요. 1872년에 헤이그 대회가 벌어졌는데 이 헤이그 대회에서 막스주의자들이 나중에 68년에 바쿠닌이 직접 인터내셔널에 가입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막스주의자들이 헤이그 대회에서 바쿠닌을 제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바쿠닌파 대부분이 이제 이 조직에서 빠져나가게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아까 정리를 하자면은 정당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이제 바쿠닌주의자들과 바쿠닌자 필요 없다 보고 막스주의자들은 이제 아주 중요하다,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봤고, 또 인터내셔널 조직에 대해서 이제 바쿠닌주의자들은 지구의 자율성을 강조해야 된다, 대중조직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서 마르크스가 중앙위원회를 강조해서 지침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했고요. 권위주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파리 꼼뮌을 이제 둘러싸고 그에 따라 독재가 중요하냐 아니면은 노동자의 자발성이 중요하냐 이런 논쟁이 벌어졌고, 최종적으로는
아까 그 조직 문제가 보여졌고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이제 결국 마르크스가 주도하는 총평리의 역할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러면 이제 대결을 벌였는데 결국은 이제 마르크스주의자가 승리했어요. 부동주의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내셔널을 이제 마르크스가 원래 의도대로 주도할 수 있었느냐? 그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논쟁 가운데 아카데미에서는 영국의 노동자 운동가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르크스주의자들만 여기에 남게 됐던 거예요. 근데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국제노동자협회는 조직적으로는 유지를 했고 마르크스가 승리를 했습니다만 더 이상 활동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막스 엥겔스는 미국에서 당시 새로운 노동운동이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새로운 노동운동에 기대를 하고 이 국제노동자협회를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국제노동자 협회라는 것이 눈에 찌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그냥 무너진 건 아니죠. 말하자면 일종의 허물을 벗고 새로운 어떤 탄생을 하는 계기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세력 다 그렇습니다. 아까 있던 무정부주의자들 바쿠닌파도 굉장히 타격을 받았는데요. 바쿠닌파는 이 국제노동자협회를 통해서 거꾸로 노동조합 운동의 굉장히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자기들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일종의 노동조합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호 부조 조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상호 부조 조직이 단순히 이 부조 역할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운동도 하고요. 심지어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혁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아나코 생디칼리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박군인의 요 영향이 나중에 아나코 생디칼리즘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거꾸로 이제 이 아나코 생디칼리즘은 막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다. 노동조합이 혁명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이게 이제 우리 아나코 생디칼리즘으로 발전했고요. 이제 막스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냐? 막스주의자들은 이 이제 국제노동자협회가 무너진 다음에 이제 모든 이제 역량을 각 나라마다 이제 정당을 건설하는 대로 바꿔나갔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노동자 운동 지도자들 가운데 정당의 필요성을 이제 인정하는 사회들과 이제 협력을 해서 막스주의자들이 이제 우리 사회민주라는 거죠. 영국에서도 그 노동자 지도자들과 이제 결합해서 정치 운동을 하려는 지도자들 결합해서 영국 노동 나중에 이게 노동당으로 발전하게 된대요. 노동당 초기 운동이 벌어지고 프랑스, 독일 사회민주당이 나오게 되고 대표적인 이제 독일 사회민주당입니다. 사회 라살레주의자들과 결합을 해서 혁명적 노동운동, 노동 정치운동, 정당운동을 전개합니다. 베르니타인, 카우츠키 이런 사람들이 결합해서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는 결국은 이제 사회민주 오늘날 평가는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레닌이나 이런 사람은 라살레 저기 아까 했던 그 바쿠닌의 책을 많이 읽습니다. 레닌이라는 사람이 레닌의 그 소위 커뮤니즘 정당이라는 것은 소위 무정부주의자들의 그런 정치적 사고와 막스주의의 그런 사고를 결합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좀 정리했는데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은 질문.